스카이어 스루프 타임즈 2023년 10월 8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제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영미 국채의 상관관계라는 부제로 주로 편집을 해 봤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마스 무장 세력이 이스라엘을 겨냥하자 가자 지구에서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으로 로켓포가 발사됐습니다. 존 하워스 GMA라는 언론 매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가자 지구에서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스라엘 남부와 중부 전역에 걸쳐 로켓이 발사됐으며 하마스 무장 세력의 침투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방위군은 전쟁에 대비한 경계태세를 선포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스루프 타임즈를 운영을 하면서 스스로 좀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Why?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이것에 익숙해져야 되고, why를 어려서 많이 못 해봤기 때문에 이제 좀 나이를 들어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에 대한 그런 것을 좀 추적해보고 싶은 욕심입니다. 하마스 가자지구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 기절, 전투보복으로 수백 명 사망, 제프 페더맨과 23 에드완 AP 통신의 보도 내용입니다. 하마스 무장대원 수십 명이 로켓 공격을 등에 업고 봉쇄된 가자지구를 탈출해 인근 이스라엘 마을로 진입, 수십 명을 사살하고 다른 사람들을 납치했다. 토요일 주요 유대인 휴일 중 유례없는 새벽 기습 공격으로 말입니다. 충격에 빠진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공습을 가했고, 총리는 현재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전례 없는 대가를 치르겠다고 다짐했다. 이스라엘 언론은 구조대 관계자를 인용해 최소 250명이 숨지고 1,500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이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만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도가 됐고,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이스라엘이 거꾸로 보복 공습으로 가자 지구에서 적어도 232명이 사망하고 1,700명이 부상했다고, 거의 쌍방 유사한 사망자 및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그렇게 보도가 됐네요. 이것은 습격에 의해 가지고 이 사살당한 어떤 이스라엘 국민인데, 이 부인이 오열하는 그런 장면이 찍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자지구 쪽에서는 이 팔레스타인인들이 유대 탱크를 점령을 하고서 환호하는 그런 사진인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의한 사진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분명 다수의 실패, 하마스 기습에 이어 무엇이 잘못됐는지 라라 셀그리만 폴리티코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국회의원들과 전직 국가안보관리들은 이미 토요일 이스라엘에서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정보 실패 가능성을 지적하고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의회 의원들은 하마스가 어떻게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로 수백 발의 로켓을 보내면서 이스라엘의 정교한 방공망을 뚫을 수 있는지, 그게 매우 궁금하다. 의원들은 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적어도 현재로서는 미국 정보기관을 비난하는 것은 일단 피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정보기관 사람들 표현은 저는 이것이 어떻게 그들의 인간정보 네트워크를 지나쳤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신호정보 문제가 있었습니다. 월츠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분명히 많은 실패가 있었다. 뭔가 그 CIA에서 정보 관리에 뭔가 그 실패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미국 국회 입장에서는 주로 그 이스라엘을 두둔하는 입장이니까 니들 그동안에 뭐 하고 있었길래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뚫리면서 수백 발의 로켓이 떨어지도록 그런 것까지 미국은 뭐 했냐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측에 있는 것은 그 유명한 그잭 라이언이라는 미드 시리즈 1에 나오는 얘긴데요. 여기에 여기에 대화했던 내용들을 제가 좀 참고적으로 기록을 가져왔고, 물론 드라마지만은 그 작가 자체가 뭔가 이 정보 이런 계통에 근무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 유명한 사람인데 이 시즌 1에서 그 테러리스트는 시리아 출신 테러리스트 슐라이만을 제거하는 데는 성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CIA가 그런 전 세계적인 정보 활동을 하고 있는 일면의 그 비유로 한번 좀 여기다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뉴스를 이것저것 편집을 해 봤을 때 제가 들어가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이란과 사우디의 관계, 이게 지금 대립 관계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해빙무도 요거는 트럼프 때부터 유도를 해왔던 거고요. 그래서 하마스에 대한 이란의 배후 지원설 확인은 안 되는 거지만은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중동 전쟁으로 또 비화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지만은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 언론 보도가 어저께부터 계속 국내 언론 보도도 있는데 오늘 김민정 민서연 기자가 조선비즈에서 보도한 내용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경제에 미칠 영향, 그 다음 영향에 대한 기사를 썼습니다. 유가 급등은 제한적이고 안전자산에 자금 몰릴 것이라고 대부분 세계 유수 언론을 인용을 하면서 보도를 했습니다. 전쟁 영향 당장은 미미하지만 산유국 개입이 관건, 석유 생산량 운송에 영향 주면 유가도 출렁거릴 거다. 우리나라 정부는 사태 확산 가능성 예의주시하겠다. 물가, 무역수지, 환율에 모두 우리나라로서는 악영향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투자 전문지 밸런스는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이었던 중동 외교 재편의 꿈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사우디 이스라엘 관계 정상화와 유가 안정화를 위한 원유 증산에 애써왔다. 인도, 중동, 유럽을 잇는 경제회랑 IMEC라고 부르는데요. 전번에 그 인도 G20 회의 때 이런 것을 좀 강력히 추진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이 잘 되면은 유럽에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천연가스 뭐 이런 것들이 러시아로부터 제대로 안 들어오고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자관 대선 가도의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사건 터지고 보면은 이게 뭔가 이 하마스 지원 세력들이 의도하는 그런 뭐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를 위해서는 핵심 고일인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수교가 필수적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지금 하마스가 깽판 치는 거로 지금 한 거죠. 조용히 가자 지구가 뭐 철조망까지 해가지고 별도 자율지역으로 이렇게 그 해서 공존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과거부터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 한 2000년 동안 살던 사람들을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던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끝나갈 무렵에 강제 다시 들어와 가지고 현재 이스라엘을 만든 거니까 기존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왼수인 거는 맞겠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이스라엘도 참 고단한 민족이 되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세력으로 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면서 시장 자금이 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몰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피터 카디오 스파르탄 캐피털 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 같은 전쟁은 많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에서 금이 빠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다라고 하면서 언제나 금은 안전자산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정학적 위험으로 금이나 달러 같은 자산을 매입하고 그간 매도가 이루어졌던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도 잠재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국채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면은 국채 예상 금리는 떨어지게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국채에 대해서 조금 학습을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말들이 조금은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기왕에 그 국채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어떤 그런 그 중동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지금 뭐 전쟁 같지도 않은 전쟁, 이스라엘은 전쟁 선포까지는 아니지만 이 전시 체제를 천명했다니까요. 그래서 찾은 내용이 아, 연준이 뭔가 깨질 때까지 금리를 인상할 것이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이 6%를 기록할 수 있다고 리서치 회사는 밝혔다. 앞의 내용은 채권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금리가 6%까지 올리면은 채권을 사자 하는 아니 팔자는 그 수요가 줄지는 않을 거다. 우선은 그렇지만은 그 전쟁 때문에 이 수요가 늘어날 거다고 앞에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간 어쨌든 이 금리는 6%를 기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또 얘기가 나온 거죠. 제니퍼 소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또 보도를 했네요.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최근 몇 주간 16년 만에 최고치 기록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6.5%의 펀드 금리와 10년 후 6%의 펀드 금리가 출시되고 있으니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회사의 수석 미국 경제학자 스티븐 블리츠는 금요일 메모에서 연준이 기준금리와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100bp 이상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랬다는 얘기고요. ISM의 생산 지수가 9월까지 2.5포인트 급등하는 등 미국 생산은 여전히 호조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미국이 예상치인 17만 명을 웃도는 무려 33만 6천 명의 신규 일자리가 추가되는 등 노동시장도 여전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뉴스에서는 장기 채권 수익률이 이 정도로 높게 유지된다면 연준은 다시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금리는 이제 그만 올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인데 이런 의견은 제니퍼 숑버거 선임 기자가 야후 파이낸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녀는 오늘날과 같이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더라도 실질 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기대가 하락하게 함에 따라
정책은 점점 더 제한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심지어 변화가 있을지라도 적극적인 정책 조치입니다. 참 말들을 간접적으로 표현해가지고 어쨌든 주요 제목처럼 더 올리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견해가 있고 또 6%까지도 올라갈 것 같다. 그리고 뭐 JP 모건의 그 다이먼 회장은 미국 국민들한테 7%까지 각오해라. 우리가 그런 사태까지 염두에 두고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미국도 필요하면은 허리띠 졸라맬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좀 들여서 또 그냥 눈에 띈 거는 이제 미국 채권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영국 채권이 2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이는 경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요거는 제가 뭐 설명을 할 수 있는 뭐 제가 능력이 되겠습니까? 능력은 안 되지만은 읽어보면서 제 스스로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데이비드 맥밀런 에코노 타임즈에서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영국 정부가 돈을 빌리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율인 영국 국채 수익률은 10년 만기 채권의 경우 4.6% 상승했다. 뭐 미국이 뭐 4.8%뭐 근데 뭐 5%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채권 기간이 문제인데 3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이 5.1%. 이것은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영국 채권 수익률 30년 1998년부터 2023년까지 쭉 내려가다가 이 국채 가격이 내려가면 주가는 오른다며요. 근데 국채 가격이 오르면은 주가는 내려간다며요. 그 인과관계는 제가 설명할 능력은 없지만 결과론적으로 인식을 하는 것은 그렇다. 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떤지 모르지만 주가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헤매고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 저건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무역경제학 CC, BYND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나중에 제가 별도로 찾아서 좀 학습해야 될 내용이고요. 국고채는 이게 이제 그 하나 교과서적으로 좀 일반인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데이비드 맥밀런이라는 사람이 쉽게 좀 풀이를 해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국고채는 고정된 가치에 해당하는 일정한 이자율로 발행된다. 투자자들은 채권을 구입하고 정부는 그 돈을 지출에 사용한다. 대출이기 때문에 정부가 투자자들에게 상환해 주는 동시에 상환시까지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수익률이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 100파운드의 5% 채권을 발행하면 투자자는 5파운드의 이자를 얻게 되죠. 정부가 100파운드, 6파운드에 대해 6%의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면 5%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채권이 하락하면 수익률이 오르고 어, 그 이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 에, 이유이다. 이게 주가인가? 네, 뒤에 거가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투자자들이 영국 국채를 팔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팔려는 사람은 많고 살려는 사람이 적으니까 수요 감소는 가격을 하락시킵니다.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결국은 수요 감소다.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래서 제 질문이에요. 그럼 왜 영국 국채 수요 감소가 일어납니까? 요게 이제 이 인과관계가 이 도치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금리가 오르기 때문이라고도 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영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채권은 최근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앞에 그 소개한 내용이죠. 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서 이런 것들이 보통 소크라 화법이라고 그러죠. 어, 이 질문 대화 화법. 이것은 두 중앙은행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목에서 이제 이 영미은행 영을 동시에 좀 생각하는 그런 얘기로 풀리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영란은행과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죠.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각각 5.25에서 5.5%인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 지금 연말에 한번 올릴 거다 하는 의견이 뭐 지배적이라는 얘기죠. 현재 영국은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6.7%, 에너지 등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거하는 코어의 경우에는 6.2% 인플레이션이 됐고, 미국은 3.7%, 코어의 경우에는 4.3%, 거꾸로 미국은 반대예요. 그 코어 소비자 지수죠. 가 4.3%가 그 인상이 됐다, 상승이 됐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GDP는 영국은 0.6%, 미국은 2.4%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두 경제는 서로 다른 궤도에 있다. 계약상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9월에도 금리를 유지한 반면 이는 일시정지로 보여졌고 정지가 아니다. 미국 금리는 올해도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네요. 어, 질문으로 다시 이것이 미국 금리 인상 예상과 채권 수익률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미국 금리 예상 상승은 투자자들이 결과적으로 가치가 하락할 미국 채권을 보유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새로운 채권이 더 높은 수익률로 반영될 때 은행의 가장 최근 금리 결정을 반영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에 그래서 채권이 높은 수익률로 발행할 때 기존 채권 이전에 더 낮은 수익률로 발행된 채권은 보유에 대한 이자 지불을 덜 받기 때문에 투자자들에 의해서 더 적게 평가받을 것입니다. 좀 이렇게 이제 자꾸 그 소리로 읽어보고 우리가 뭐 공부할 때도 읽어봐라, 읽어봐서 이해가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조금 많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투자자들이 미국 채권을 팔고 있는 이유입니다. 관련이 있지만 약간 다른 이유로 투자자들도 여권 채권을 보유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그 영국의 그 경제 상황이 좀 틀리기 때문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영국 채권도 지금 보유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이는 파운드화의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지난 9월 영란은행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파운드화 가치는 미국 달러 대비 하락했다. 영국 국채를 팔아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있는 같은 투자자들도 미국 달러를 사기 위해 파운드화를 팔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또 영국과 그 미국 간의 차이가 그렇게 또 좀 발생이 일부 있네요. 요것이 왼쪽에 있는 게 영란은행이라고 하고 있고, 투자자들이 영국 채권을 매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전 세계 통화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각 경우에 있어서 이유는 같습니다. 다른 경제에 비해 미국 경제의 강세, 유로존 GDP 성장률은 0.5%, 일본은 1.6%인데 대부분 전 세계를 얘기할 때 비교해서 할 때 유로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일본이 나오는 걸 보면은 일본이 G7은 확실히 맞은 거죠. 더 많은 투자들을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유로존과 일본의 정책 금리는 미국보다 낮으며 각 중앙은행은 추가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 글로벌 금융 자본이 미국 금리가 높으니까 미국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죠. 한국에서도 3.5% 해가지고는 뭐 외국인이 뭐 그 계속 뭐 매도를 했다. 근데 빠져나갔다. 6조 원이 뭐 빠져나갔다. 뭐 이런 보도를 하는데 그 보도할 때 왜 빠져나가는지 난 기사 제목도 일반 국민들이 일단 제목을 봐도 쉽게 그냥 그 감을 잡을 수 있게 그 미국 금리 인상 영향으로 외국 자본 한국 유출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어디 붙여주면 어디 덧나냐 이거예요. 그냥 단지 외국 자본이 6조 원을 빼갔다 이런 얘기만 하거든요. 자극적인 것만 그 약간 그 원인 같은 것도 좀 넣어주면 어디 덧나냐 이런 얘기에 제 얘기는. 그러나 이 두 가지 효과 즉 높은 국채 수익률과 파운드와 가치 하락은 영국 경제에 결국 나쁜 소식을 의미한다.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주택담보대출과 기업대출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이주 지불을 포함한 차입 비용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채를 팔면은 이 증권사들이나 금융기관이 그러면 그거를 중앙은행이 인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돈이 필요한데 그거를 또 차입 비용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거는 제가 조금 더 학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되면은 국내에도 지금 뭐 주택담보대출 주담보라고 하더만요. 주담대라고 하죠. 실질금리가 7%가 넘었다 그러는데 기준금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이 6%가 된다 그러면은 한 실질금리 그 대출금리는 한 8%뭐 이렇게 될진 모르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이 부동산 가계부채가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들 현금 주고서 부동산 아파트를 구매한 게 아닐 테니까 이자 부담을 못 견디면 결국은 싼 매물로 나오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동산 가격 하락 넘어서는 잘못하면 폭락 경인지방도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겠냐. 뭐 부동산 그 신화 그 저기 한국은 실패 신화는 없다. 계속해서 인구가 경인지방으로 몰리고 주택 수요는 있기 때문에 그 한국의 부동산은 내려갈 일이 없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옛날에 그 성공 신화에 매몰됐던 그 아재 꼰대 아줌마들 꼰대 아줌마라고도 좀 불러야 되겠어요. 그 고정관념에 지금도 옛날 얘기 떠벌리고 있고 그렇게 되는데 지가 낳은 자식이 장가 못 가는 이유가 집값 비싸서 그런 거는 모르고 그러니까는 부동산 투자해서 애한테 집을 사주면 되지 않느냐 또 이따위 식으로 얘기하는 그, 그 머리 벗고 아줌씨들 때문에 왕 짜증이 납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갑자기 약간 사이드로 빠졌습니다만은 파운드화 가치 하락은 수입품이 더 비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석유와 같은 많은 상품들이 미국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는 것과 함께 이것은 더 높은 인플레이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여라는 것은 긍정적일 텐데 이런 건 기여하는 이펙트겠죠.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겠죠. 인플레이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AI가 한국 정서를 이해한다 그러면 그렇게 번역해 주면은 얼마나 고마울까 하는 생각도 있네요. 아직 AI한테 그런 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제 또한 거의 성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두 문제 모두 영국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자관 이 인터넷 그 플랫폼에서 그 번역 기능이라는 게 됨으로 해서 저도 세계 경제를 영문이 아닌 한글로 번역된 것을 읽으면서
좀 늦게나마 이 외국 그 뉴스들을 접하게 되면서 한국의 언론들이 얼마나 외국의 언론들을 그동안에 뺏겨서 냈는지 노력도 안 하고 그런 것을 또 좀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 기사의 내용은 이렇게 그 전제 조건을 항상 달죠, 이 사람들이. 이 기사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회사나 단체에서 일하거나 상담하거나 지분을 소유하거나 자금을 지원받지 않으며 학업 약속 외에 관련된 계열사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금리 장기화의 달러 강세, 원화 약세 흐름이 이어져 영국도 똑같은 경험이 지금 같이 흘러가는 거죠. 곧 환율 내려가겠지 했던 투자자는 강달러의 울상. 뭐 울상이 난 이런 제목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감성적인 표현들 이런 것들이 왜그 강정화 기자 우리나라 기자들이 이제 대부분 여자들이 다 점령한 것 같습니다. 아, 뭐, 기사 뉴스에는 성비가 안 맞는 데는데, 여성들이 뭐, 취업이 뭐 적대는지, 임금이 작대든지, 뭐 이런 것만 계속 떠들고들 앉아 자빠졌는데, 솔직히, 언론기관을 보면 여성들이 이제 더 많은 것 같아요, 기자들이. 남자 애새끼들은 기자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모양입니다. 원 달러 환율 추이해서 지금 10월 6일 1349원, 1500원에다가 1350원에다가 조만간 뭐 1360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하는 얘기가 있네요. 연준이 9월 2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는 게 또 있네요. 연내 한 차례 추가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하자 환율 상승세, 원화가치 하락, 달러가치 상승이 이어졌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읽고서 쉽게 이해할 일반인은 없을 것이다. 왜냐면은 요거는 결론만 가져온 거고 쭉 장문의 기사가 있는데 가져와 봐야 저도 이해가 안 되고 뭐라고 짓거렸는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국도 금리를 올려 시중 양적 완화된 원화를 대거 한국은행이 거두어 들어야 원화 약세를 막을 수 있는 것 아닐까 무식하지만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지득된 정보는 통화안정증권 발행 정도로 요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10조 원인가요? 그거 가지고 되려는지 즉 채권을 팔아 돈을 끌어들인다. 이런 거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현재 미국 국채를 많이 팔고 있고 달러를 연준에서 끌어들이고 있다고 한다. 10년 채권 이자율 상승은 채권 가격 하락이다. 시중에 달러가 줄어든다면 달러 강세로 이해하기로 하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외국 자본 빠져나가는 것은 금리가 그만큼 약하니까 그 금리 차이 그것에 의해서 글로벌 금융 자본은 수시로 국경이고 뭐고 따질 거 없이 막 움직인다 이런 얘기죠. 이들이야말로 국제 금융 세력이야말로 진정한 유목민 세력인 것 같습니다. 지들은 이 부동산, 뭐 국가, 뭐 이런 개념이 필요 없는 애들이죠. 돈이 되는 것이면 국경을 넘어서라도 공산국가라도 투자하고 중국에도 투자하고 러시아에도 투자하고 이런 거지 무슨 그게 정치 이념에 따라서 움직이는 세력 같지가 않아요. 이제는 너무나 국제 금융 세력이 너무나 커져가지고 각 정부도 뭔가 그쪽하고 협조가 안 되면은 정치를 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요즘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 뜬금없이 문 부동산 정책 신뢰로 뼈아파 실책 실기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 같은데 결국 사과는 안 한 거예요. 문 전 대통령은 SNS를 통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지난 2019년 6월까지는 세계적 부동산 가격 급등 속에 한국이 비교적 선방했지만
다음 해부터 코로나 대응을 위한 돈풀기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비록 사상 초유의 상황이었지만 정책에서 실책과 실기가 있었고 여론이나 포퓰리즘에 떠밀린 부분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들이 포퓰리즘을 조작해 놓고도 무슨 포퓰리즘에 떠밀렸다고 얘기하는지, 음, 사람이 한번 믿게 보기 시작하면 계속 믿게 보이는 것 같아요. 좋게 봤다가도 긍정적인 측면을 저도 찾아보려고 매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달님한테 부동산 폭락의 원인을 코로나 대응 돈풀기로 얼마나 풀었길래 그게 생활보조금 정도 아니었나? 저도 그 자영업자로서 일부 돈을 받긴 받았어요. 그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이거는 논리가 난 성립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저금리로 전국민 부동산 투기로 몰아 넣었다. 문재인 정부 때 저금리였죠. 3기 신도시가 또 그것으로도 인식이 된다. 여기에 그 3기 신도시에 같이 버스를 못 타면은 다 병신이 되는 줄 알고 또 개나 소나 전부 다 또 저금리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뭐 난리 법석들 그 자기네들이 부동산 경기를 부추겼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LH 애들 그거 저기 부동산 투기 세력도 그 되는 거고 그건 우측에 써놨습니다만은 기억하기로는 뭔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아파트 가격이 올랐고 그래서 느끼는 것이 말하자면은 전 국민을 한쪽에 몰빵해 놓고 정치에 신경 안 쓰게 해 놓고 또 북한과 평화 무드 뭐 이런 걸 조장하면서 와 참 그 정치 잘해 이런 얘기 들으려고 그게 퍼플레이지 뭐 딴 거 있겠습니까? 숨은 의도는 혹시 아파트 가격 상승 정책 아니었을까? 돌이켜보면은 거꾸로 그 부동산 정책을 뭘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어, 공급 정책이 필요하긴 한데 언제까지 공급을 확대할 거냐? 공급을 하더라도 그게 지역에 따라서 또 틀려야 될 거고 또 그런 거겠지만요. 어, 이제 부동산은 주거의 문제를 넘어 자산 불평등과 세대 격차의 문제로 커졌다. 그럼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지난 모든 정권이 거기에 다 기여를 했다고 문정권만 공격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부동산 투기 열기 속에 인플레이션만 계속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건 정부가 안 하더라도 다 같이 머리가 그렇게 돌아갔을 거예요. 땅뿐이 남는 게 없다. 부동산뿐이 남는 게 없다. 가격은 오를 거다. 돈이 서울로 모이고 인구도 서울로 모이고 그러면 올라가니까 사놓으면 오른다. 그러니까 전세 끼고도 사놓는다. 이게 우리 그 젊었을 때 누구나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출받고 그런 불패 신화가 연속되다 보니까 말하자면은 주택담보대출들을 받아가지고 또 부동산 투기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 아닌가 제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만큼 더 큰 안목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이 사람아 그 나이도 비슷하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될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하지. 그럼 구체적으로 더 큰 안목이라는 것은 전 대한민국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과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본인도 못했는데 어떤 놈이라도 하겠냐 이거예요. 다들 잘난 대통령들이 됐는데 요런 얘기들이 영속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이 비서실장의 뭐 책 출판안에 뭐 이 추천사 속에서 뭐 SNS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는데 이거를 또 전 언론이 그냥 다 그냥 또 인용 보도를 다 하더만요. 전 거의 뭐 모든 언론이 부동산 투기 세력의 LH 공사도 합세했고 정부 공사에 대한 통치 실패에 대해서는 반성이 없다. 또한 서민들은 주거 개념의 집 한 채만이 목표였다면 그때 부동산 투기 세력은 사실 당시 정권과 결탁한 자들을 방관으로 일관해서 아니었을까? 이게 문정권만이 아니고 전 정권 전부 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부동산 투기 세력이 전 국민이라고 여기서 하나 그 욕 같은 거 합시다. 개똥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게 전 국민이 부동산 투기 세력이었다고. 제 생각에는 집을 사야 된다는 목표는 다 전 국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살 집 한 채. 그게 제 생각에는 살 수 있는 여력에 한 파레토 법칙처럼 8할 정도는 그 정도만 만족을 하는 게 인생의 목표였을 겁니다. 아마 여윳돈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부동산 관련 업종과 그 다음에 이제 LH공사 그리고 거기에 엮여 있는 정치하는 새끼들 이런 애들이 그거를 수십 년 동안 다 방관해가지고 지들 돈 벌어 처먹냐고 그 짓들을 해놓고 이젠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우리 그다음에 이제 나온 결과가 뭐예요? 집값이 엄청 높으니까 도저히 월급 받아서는 못 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애새끼 안 낳죠? 결혼 안 하죠? 혼자 살죠? 그 누구 책임이냐? 이게 저출산이. 다 그 옛날 기성세대 이런 꼰대 새끼들 저 같은 저까지 포함해서 그런 놈들이 무슨 미래 후대를 위해서 뭐 정치를 하겠다고 나발대는지 어떤 경우에는 참 뭐 그 어렵습니다. 그 마음 어떤 경우에는 분노가 막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지 왜 이런 거를 또 SNS에서 올려가지고 나를 열받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냥 국한합니다. 한국은 직장에서 여성들에게 낙제점을 주고 있습니까? 현대 자동차만 봐도 됩니다. 소현정과 미셀토, CNN. 어쨌든 남녀 평등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쭉 읽어보면은 그리고 미국 노동통계국도 2022년도 자료에 따르면은 미국의 자동차 노동자 중 여성은 28%에 불과하다. 미국도 그거는 마찬가지인데 현대차는 한 5%도 안 될걸요. 한국의 노동력 참여율은 남성보다 여성이 20%포인트 낮으며 이는 고소득 국가의 평균보다 더 큰 격차가 있다. 이러한 격차와 세계 어느 선진 경제국보다도 낮은 출산율은 한국의 미래 경쟁력망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제통화기금을 인용하면서 한국의 여성의 노동력 유지를 돕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채택할 것을 제안했는데 지난 9월 한국 포럼에서 육아를 보다 저렴하게 하고 근로시간을 줄이고 보다 유연한 배치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이 한국 노동력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여성 노동력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좀 말 같기는 해요. 변경 요구. 그 현대차는 자료 요구를 받자 CNN의 2022년 여성 임원과 관리자 엔지니어링의 비율이 6.4%는 연대 보고서를 제공했다. 한편 12명으로 구성된 이사의 이사 2명이 여성이다. 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꼭 반반이 돼야 만족하시겠습니까? 페미니즘 여러분, 공공부문 수치에도 비슷한 사치가 나타났습니다. 포크레인 운전사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남자를 떠올리죠. 그렇죠? 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영화도 여전사 영화가 많죠. 이분이 그 신발 공장에 다니다가 애기 둘 있을 때 현대자동차에 들어가서 이 문짝에 무슨 테이프를 간단하게 붙이는 그런 그 아주 잡일만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조립하는 그 공정에서 똑같이 남자 근로자들하고 똑같은 임금을 받으면서 자기 생활하고 있다는 것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면은 질문을 던져보죠. 여성 근로자가 대부분인 전자제품 조립이나 섭리업종은 왜 취재를 하지 않는지 그런데도 취재를 해서 물론 자동차 업종보다는 이런 그 중소기업 전자제품 조립이나 부품 만들고 또 음료 만드는 공장이라든지 SPC 같이 그 식빵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이 중소기업형 임금 수준밖에 되진 않죠. 현대차는 적어도 1억, 연봉 1억대들 이상입니다. 1억대면은 한국에서도 상류층 근로자들도 여성도 거기에 현대차 어, 근로자들이 여성도 50대 50으로 들어가야 만족하시려는지. 근데 CNN은 읽어보면 볼수록 이제 왼쪽으로 쏠린 경향이 조금 너무 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갑니다. 제 생각에는 유럽에서도 여성의 그 사회 진출, 그것은 단지 딴 거에서 시작한 건 없습니다. 민주국가가 됐는데 여성 투표권 안 줬잖아요. 왜? 그 성서 속에 나오잖아요. 남자의 그 갈비뼈 하나 띄어서 만든 부속적인 존재한테 무슨 똑같은 한 표를 주겠냐? 그거는 종교에서 나온 거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 해석할 때는.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우리한테도 투표권을 달라, 참정권을 달라. 자, 참정권이면은 우선은 되는 거 아니냐. 뭐 저는 근데 우리나라는 해방하면서 여성 인권이고 여성 참정권이고 그런 거 몰랐던 나라에서 그 미군정 끝나고 그냥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했는데 선거를 하는데 뭣도 모르고 그냥 할머니야 다들 뭐 일반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고무신 한 컬레에다가 막걸리 한 병에 그냥 찍어주는 국민 수준뿐이 우리가 더 됐냐 이게요. 서로들 존중하면서 또 뭐 그렇게 해 나가야 되겠죠. 지금 이 언론 기자들만 하더라도 제가 느끼는 게 여성 기자들의 이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그 종합적인 전체적인 시각에서 취재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미 중기업 46억 경제 제재, 러시아의 군사 지원, 이렇게 해서 뭐 계속 제재한다는 얘기고 중국은 항상 반발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북한에서 이 러시아로 군사 물자가 가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고요. 다음 사항은 그냥 쉬어가는 페이지입니다. 근데 제가 페이스북은 최근 왜 갑자기 친구 추천을 증가하고 있는지 문자점에서 친구 추천 이런 게 계속 뜨는데 왜 페이스북 안 하던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구마모도 야마가 온천이라는 데인데 어른 300원에서 350엔, 50엔 인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서울숲에 있는 럭셔리한 주거, 부자들만 사는 요런 그 아파트죠. 이거를 찍어서 보내준 사람이 있네요. 요것이 이제 말하자면 온천인데 여기에 이제 써 있는 게 대인이 300엔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50엔이라고 이 딱지를 딱 달라 붙였습니다. 이런 거 그냥 쉬어가는 페이지. 세상을 떠도는 절대 검술이 관객부부라고 일본 영화에서 의미 있는 말을 제가 여기다가 한번 옮겨 왔습니다. 이긴 자의 부드러운 말은 패한 자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다. 왜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강한 것도 어려운 일이군요. 강한 분이 아무리 선량하다 해도 누군가에게 원한을 사버릴 수 있으니 이런 거를 요 밑에 내용들은 뭐 저기 드라마 그 히스토리를 쓴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그 사무라이 그 부인이 하는 얘기가 참 앞에 얘기를 했죠. 어, 이 앞에 얘기가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했는가 보다도 무엇 때문에 했는가가 더 중요함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얘기를 해야지 결과만 보고선 얘기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왜 이 사람이 시합 내기를 했는지 이런 걸 봐주셔야 되지 않느냐라고 조용하게 항의를 하는 우리 남편 왜 무술 지도자로 좀 받아주시지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은 같이 다시 떠돌이 이 무사 부부가 됐는데 여성이 무사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긴 미국이 5년간 일본 군정 체제를 했는데 결코 부드럽게 하지 않은 모양이다.
패한 일본에게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앙심을 더 품을지 모르니까 저렇게 족구하면 오히려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러니까 패한 놈은 완전히 그 패하게 그냥 눌러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음,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을 돌아보는 그런 상징적인 영화가 아니었을까. 패전 후 일본은 새로운 성주의 충성스러운 부하 역할을 해내고 있다. 지금 일본의 어떤 그 자민당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어, 그 미국을 빅브라더라고 보면은 완전 우리는 꼬북 노릇을 2차 대전 후에 계속하고 있지 않느냐. 아, 속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아무래도 그 일본 정치들도 속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미국에 협조하지 아니하고서는 생존이 만만치 않을 거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었네요.